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재민 선생님입니다. 6학년 체육 경쟁 7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배구형 게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교과서 68, 69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등교했을 때 배구를 배우고 있는데요. 배구가 전체적으로 어떤 스포츠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반드시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교과서를 보고 수업을 같이 들어야 되니까 교과서가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를 준비해 주시고, 혹시 교과서가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 수업 영상에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반드시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등교했다가 집으로 돌아갈 때 반드시 교과서를 챙겨서 돌아가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배구형 게임이 어떤 스포츠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을 들으면 여러분은 배구형 게임의 뜻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구형 게임은 여러분이 등교했을 때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배구형 게임의 뜻과 특성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배구형 게임의 뜻과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배구가 어떤 스포츠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를 전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배구형 게임이 무슨 스포츠인지 정확히 알고 가서 학교에 등교했을 때 게임을 할 때 좀 더 재밌게 배구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의 순서는 4가지 순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단원 도입부터 활동 1, 2, 3을 할 건데, 오른쪽에 보면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재밌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고 배구를 하게 되면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하게 되면 선생님이 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공놀이를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놀이를 하면 안 되니까 오늘 수업을 통해서 배구형 게임이 어떤 스포츠인지 정확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그리고 재밌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중단원 도입입니다. 여기서는 수비를 M자로 펼쳐선 까닭은, M자로 펼쳐선 이러한 모양을 진영이라고 하죠. 보통 진영이라는 말 대신에 영어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포지션 또는 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는 사실 몰라도 되고, M자로 왜 펼쳐서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배구형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구는 여러분이 지금 체육관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가 어디예요? 해변이죠. 네트가 없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네트가 있으면 더 재밌게 할 수가 있는데, 네트가 없어도 오버토스 연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언더토스 연습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배구를 얼마든지 공간만 있으면 즐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 68쪽 오른쪽 맨 위에 그림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림을 보면, 자, 교과서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 화면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선수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죠? M자형으로 서 있죠. 수비 진영을 이 팀은 M자형으로 서기로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자, M자형으로 섰으면 또 어떻게 쓸 수 있죠? 반대로 W 형태로 쓸 수가 있죠. 자,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M자로 설 수 있으면 W형도 쓸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네트를 사이에 두고 양 팀의 선수들이 서로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배구형 게임은 상대 진영에 공을 넘겨서 바닥에 닿기 전에 다시 넘겨서 점수를 얻는 그런 게임을 배구형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왜 선수들이 M자형으로 아니면 W 모양으로 진영을 섰을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경기장을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경기장이 이렇게 있으면 선수들이 지금 위에서 바라보면 M자형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 경기에서는 대부분 6인제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6명을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5명밖에 안 나왔는데 선생님이 6명을 그려놓겠습니다. 자, 왜 6명이 줄을 섰는데 이렇게 M자형으로 서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왼쪽에 또 선수들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명이 한 줄로 섰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빈 공간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빈 공간. 여기에 빈 공간이 있죠. 여기도 빈 공간이 있지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M자형으로 선 이 팀에 빈 공간이 어디 있을까요? 빈 공간?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왜 가운데는 해당이 안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색깔을 잘 보이는 색으로. 자, 맨 위에 있는 이 선수가 지킬 수 있는 영역을 이만큼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가운데는 이만큼, 맨 아래는 이만큼, 이 선수는 이만큼, 이 선수도 이만큼. 그러면 선생님이 맨 처음에 녹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빈 공간으로 남죠. 그럼 빈 공간이 이만큼입니다. 근데 자, 왼쪽에 서 있는, 한 줄로 서 있는 팀의 빈 공간을 보세요. 정말 넓죠. 그러면 상대 선수가 서브를 하거나 공격을 할 때 우리가 수비를 할 공간이 그만큼 넓어지고 수비를 성공할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M자로 진영을 갖춰서 수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 배구형 게임의 어떤 뜻이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러한 진영을 왜 서는지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던 내용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고, 또 등교했을 때 선생님이 또 추가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배구 연습을 하면서 이러한 어떤 배구형 게임의 특성을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의 내용을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배구형 게임은 네트 너머의 상대 구역에 주로 손과 팔을 사용하여 공을 보내어 점수를 얻는 네트형 경쟁입니다. 왜 네트형 경쟁이라고 했죠? 여기 네트가 있죠. 그래서 네트형 경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주로 손과 팔을 사용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사용한다는 것은 무조건 손과 팔을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죠. 선생님 뭐라고 했죠? 다리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손과 팔을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다 정확하게 공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손과 팔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리와 발 모두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공을 좀 더 세밀하게 컨트롤해서 상대 진영으로 보내려면 아무래도 다리보다 손이나 팔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주로 손과 팔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구를 하다 보면, 자, 경기장을 또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은 그림을 그릴 내용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에 있는 진영에서 서브를 했습니다. 서브를 했는데 오른쪽 진영에 있는 선수들이 공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선수가 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선수가 우리 팀 동료를 이용하지 않고 강하게 넘어온 서브를 다시 넘기려면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 자, 이 선수가 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3명 중 한 사람한테 공을 받기 쉽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뒤에 있는 4명의 선수들이 공격을 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다가 가운데 공을 받은 선수가 때리기 쉽게 공을 살짝 띄워주면 각자 이동을 하면서 공을 때려 넣는 스포츠가 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좀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있는 모두모험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으로 배구형 게임의 기본 개념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구형 게임의 기본 개념을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로 손과 팔을 사용하여 네트 너머의 상대 구역에 공을 보내어 점수를 얻는 게임.
얻는 네트형 게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상대 구역에 공을 넘기면 무조건 점수를 얻느냐?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상대 구역에 공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이 점수를 획득하려면 상대 구역에 있던 선수들이 이 공을 못 받고 아니면 받았는데 다시 상대팀 진영으로 넘기지 못하면 그때 점수를 획득하게 되죠. 그래서 공을 상대 진영으로 보냈을 때 상대팀 진영에 있는 선수들이 받지 못하고 바닥에 공이 닿았을 때 득점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임은 가운데 네트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네트형 게임이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배구를 하려면 요구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잘 보세요. 네트 너머에서 넘어오는 공을 안정적으로 받아 모두먼에게 이어주는 능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배구할 때 상대팀 진영에서 공이 넘어왔습니다. 주로 근데 공격을 어떻게 했죠? 넘어오면 바로 넘겼죠. 넘어오면 바로 넘기려고 하고, 그런데 여기 보면 첫 번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정적으로 받아 모두먼에게 이어주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모두먼에게 안정적으로 받아서 이어줘야 하나요? 배구는 3번 안에 공을 넘기면 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상대의 강한 서브를 바로 넘기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강한 서브를 파워를 죽여서 약하게 우리 팀 선수가 받기 쉽게 공을 띄워주면 우리 팀 선수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다양한 움직임을 가져가면 이 움직임을 가져간 선수들이 공격을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공을 띄워줘야 하기 때문에 모두먼에게 안정적으로 받아서 이어주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저분하니까 조금 지울게요. 자, 상대가 공을 받지 못하게 공을 넘기는 능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구 시합을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배구 중계를 본 적이 있는 친구들은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건데, 자, 예를 들어서 A팀이 있고 B팀이 있습니다. A팀이 서브를 했는데 B팀이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할 때 무조건 강하게 공을 보내야만 A팀 선수들이 공을 못 받을까요? 아니면 자, 1번 강하게, 자, 2번 강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 빈 공간에 정확히 공을 보냈을 때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 1번하고 2번 여러분 어떤 게 정답일까요? 당연히 2번이 되겠죠. 빈 공간에 정확히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하게 보낸다고 해서 2점이 되는 게 아니고 약하게 보낸다고 해서 1점만 주는 것도 아닙니다. 빈 공간에 정확히 공격을 했을 때 상대팀이 공을 못 받으면 똑같이 1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힘들이지 않고 약하게 치더라도 정확하게 빈 공간에 공을 보내는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는 일단 이 두 가지 이 요구 능력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이 배구 게임을 실제로 연습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구형 게임의 기본 개념을 알아두어야 여러분이 왜 내가 공을 받았는데 네트를 넘겨야 하는지 이해를 하고 배구를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본 개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활동 1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68쪽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여기서는 경기장 규격과 기본적인 게임 규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장 규격, 선생님이 경기장 그림을 그려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보일 수 있게 색깔을 바꿔보고, 자, 여러분이 체육관에 들어오면 선생님이 체육 수업을 할 때 흰선 밟으세요 라고 하죠. 그 흰선이 바로 이 흰선이에요. 자, 이 가장 밖에 있는 흰선은 체육관에는 없습니다. 일단 생각하지 말고, 자, 보세요. 선생님이 하나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배구 코트는 초등학생용은 아닙니다. 지금 선생님이 경기장 규격 설명하는 것은 성인 국제대회 규격을 설명을 할 겁니다. 물론
초등학생 대회에서는 규격이 다 작습니다. 초등학생에 맞는 경기장 규격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장 규격은 성인 규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가운데에 있는 이 흰 선을 뭐라고 하냐면 센터 라인이라고 해요. 센터 라인. 왜 센터 라인이에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센터 라인이죠. 여기에 네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트가 설치되어 있고, 잘 안 보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 선 있죠. 이 선 두 개는 어택 라인이라고 해요. 어택 라인. 여러분이 체육관 나중에 바닥에 보면 이 어택 라인이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어택 라인은 주로 백어택 공격을 할 때 사용을 해요. 백어택. 이 백어택이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영어예요. 백어택. 뒤에서 오는 공격. 예를 들어서 선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가 여기 있어요. 자, 서브가 넘어왔습니다. 공을 받았어요. 세터에게 공을 전달해 줬는데, 자, 이 선수가 다시 공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 달려 나옵니다. 이때 이 어택 라인 안쪽에서 공격을 하면 안 되고, 뒤에서 달려오는 선수들은 이 백어택 라인, 이 어택 라인 뒤에서 점프를 뛰어서 날아오면서 공격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일단 이 정도 용도로만 사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고 가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깊숙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양쪽 끝에 있는 이 선은 엔드라인이라고 합니다. 엔드라인. 왜 엔드라인이에요? 끝에 있기 때문에 엔드라인이라고 합니다. 엔드라인. 자, 그러면 옆에는 어떤 라인일까요? 옆에 있기 때문에 사이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가장 바깥에 있는 사각형까지 포함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일단 규격 사이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센터라인을 기준으로 엔드라인까지의 길이가 9m입니다. 여러분 체육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9m예요. 그리고 어택라인까지 센터라인부터 어택라인까지 길이는 3m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3m. 자, 그리고 여러분 9m 더하면 18m가 되겠죠. 자, 18m가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선을 주목을 해주세요. 이 선. 너무 지저분하니까 선생님이 조금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 선을 보고 여기가 무슨 라인이라고 했죠? 엔드라인이죠. 자, 엔드라인에서 이 끝에 있는 이 선까지를 보면 9m, 여기도 9m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좀 축소해서 그려왔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여기서는 지금 이 경기장 규격을 9m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떻게 9m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만큼의 거리를 똑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선생님이 경기장 규격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그려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길이보다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구역이 어떤 구역이냐면 서비스 에어리어라고 합니다. 서비스 에어리어는 어떤 구역이냐? 자, 배구를 할 때 여러분이 맨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되죠? 상대팀 진영에 넘기려면 서브를 해야죠. 서브를 해야 하는데, 자, 서브를 보내는 지역을 서비스 에어리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엔드라인을 밟고 서브를 했다. 그러면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조건 반드시 서비스 에어리어에서 서브를 해야 되고 엔드라인을 절대 밟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경기장 끝까지 거리가 5에서 6m 정도 되는데 경기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정도의 길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해하기 쉽게 잘 보이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여기 3m, 여기도 3m, 여기는 9m, 여기도 9m. 자, 여기는 엔드라인. 자, 여기는 사이드라인. 옆이니까 사이드라인, 여기는 엔드라인. 자, 이거는 어택라인.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이 선은
센터 라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규격이 있는데, 자, 여러분 초등학생들은 이 경기장 규격이 당연히 작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게임 규칙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게임 규칙도 역시 성인 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국제 경기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원은 6명씩 2개 팀이 시합을 합니다. 국제 경기는 6인제 배구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시합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6명, 일본도 6명이 경기장에 들어와서 시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6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 9인제 배구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9인제 배구는 있는데 국제 경기에서는 6인제 배구를 주로 합니다. 자, 근데 9인제 배구는 규칙이 조금 다릅니다. 6인제 배구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6인제는 1세트 25점씩 합니다. 25점씩. 그리고 총 5세트를 해서 그 중에 3세트를 먼저 이기면 승리하게 되는데, 만약에 세트 스코어가 2대2가 됐다. 그러면 5세트에서는 15점을 먼저 획득한 팀이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저번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9인제는 다릅니다. 9인제는 1세트가 21점이에요. 1세트가 21점.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거, 서브 기회가 2번입니다. 자, 6인제 배구에서는 서브를 한 번 했어요. 서브를 한 번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점수를 바로 잃습니다. 실점. 점수를 바로 잃는데 9인제는 달라요. 9인제는 서브 기회를 2번 줘요. 한 번 했는데 걸렸어요. 아니면 서브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브를 할 때 네트에 걸린다. 그러면 4번까지 허용을 합니다. 9인제 배구는 6인제 배구와 조금 규칙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게임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각 모듬은 자기 진영에 위치한다. 자, 각 모듬은 자기 진영에 서로 있죠.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이 친구랑 친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여기는 7명 뛰고 여기는 5명 뛰고 이렇게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기 진영에 위치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고, 자, 서브 구역에서 서브하는 것으로 게임을 시작한다. 아까 엔드라인 밖에 이 영역을 뭐라고 했죠? 서비스 에어리어라고 했죠. 여기서 서브를 해서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저분하네요. 조금 지워볼게요. 자, 넘어온 공을 받아 3번 안에 다시 상대 구역으로 보낸다. 3번 안에 넘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무조건 3번을 해서 넘겨야 돼요. 무조건. 아니면 한 번에 넘겨도 돼요. 한 번에 넘겨도 되죠. 자, 그러면 2번도 됩니다. 3번까지만 돼요. 그런데 4번은 안 돼요. 우리 팀 선수가 4번 이상 터치하면 바로 실점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게임 방법을 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득점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트 너머로 넘긴 공이 상대 구역의 바닥에 닿은 경우,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A팀, B팀이 있습니다. A팀이 서브를 했어요. 서브를 했는데 B팀이 공을 받아서 다시 넘겼습니다. 그런데 A팀이 공을 아무도 못 받았어요. 아무도 공을 못 받고 이 공이 상대 빈 공간에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 점수가 얻게 됩니다. 점수가 올라가요. 그리고 상대가 넘긴 공이 우리 구역 밖으로 나간 경우,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볼게요.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했는데 이 네트 너머에 있는 이 영역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공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바깥으로 나가면 이 팀이 점수를 얻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상대가 3번 안에 공을 넘기지 못한 경우, 아까 얘기했죠. 4번이 되면 무조건 실점을 한다. 자, 상대의 몸 일부가 네트에 닿거나 네트를 넘어온 경우, 보세요. 경기장을 보면 네트가 설치가 되어 있죠. 여러분, 체육관에 네트 선생님이 설치했던 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트를 옷이든 머리카락이든
조금이라도 닿으면 무조건 실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돌돌 말아서 묶기도 하고 또 옷을 배바지를 입는다고 하죠. 위 상의를 바지에 넣어서 입습니다. 그래서 자 네트가 이렇게 있는데 점프를 제자리에서 뛰었다가 내려올 때 옷이 나도 모르게 네트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이러면 실점이에요. 이러면 실점이 됩니다. 그래서 몸 일부가 네트에 닿거나 네트를 넘어온 경우 실점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잘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상대가 공을 잡은 경우인데 여러분 선생님이 공을 쳐야 한다고 했죠. 언더토스 연습할 때 그리고 오버토스 연습할 때 특히 오버토스 연습할 때 설명을 했는데 공을 우리가 연습할 때는 잡았다가 떨어뜨렸다가 이거를 빨리 하게 되면 짧은 시간 동안 빨리 하게 되면 토스를 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공을 잡은 경우는 무조건 우리 팀의 점수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는 홀딩 파울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단어보다는 일단 상대가 공을 잡은 경우에 점수가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네트 너머로 넘긴 공이 경기장 선에 닿은 경우 이게 중요한데요. 규칙을 모르는 친구들이 혹시나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기도 한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A팀 있고 역시 B팀이 있습니다. A팀이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했는데 배구 공이 여기 있는 이 선들을 맞고 튕겨서 나갔어요. 그러면 아웃이 아니라 인으로 판정이 되어서 점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 보면 서브권 2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항이라는 말은 넘겨준다는 의미예요. 언제 서브권을 넘겨줄까요? 상대가 득점한 경우에 서브권을 넘겨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A팀이 있고 역시 B팀이 있습니다. A팀이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A팀 공격이 성공을 했으면 서브권을 그대로 A팀이 갖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A팀이 서브를 했는데 공격에 실패하고 B팀이 수비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B팀이 서브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득점한 팀이 서브권을 가지고 간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활동 2를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교과서 69쪽입니다. 여기서는 배구형 게임을 안전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 복장과 도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구형 게임의 복장과 도구, 먼저 복장과 장비입니다. 복장은 여러분 지금 수업 들으러 올 때 가장 편한 옷으로 입고 수업을 들으러 오고 있잖아요. 자, 대부분 반바지를 입고 하기도 하고 긴 바지를 입어도 상관없는데 몸을 움직이기 편한 옷을 입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배구 수업할 때 정장을 입고 와서 수업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한 이유가 몸을 움직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편한 옷을 입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고, 안경을 쓰는 사람의 경우 고글 또는 렌즈를 착용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선생님도 안경을 쓰지만 우리가 지금 게임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안경을 쓰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실제 선수들은 안경을 쓰고 경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눈에 맞을 경우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안경은 쓰지 않고 부러지지 않는 고글을 쓰고 경기를 하기도 하고 렌즈를 끼고 경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신발. 여러분은 지금 학교 체육관에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실내화를 신고 수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배구 선수들은 대부분 배구화나 체육관에서 신는 배구화나 농구화를 신고 경기를 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거를 신고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배구화와 농구화를 신는 거기 때문에 일단 배구화와 농구화를 신고 배구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편하다라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 필요시 무릎 보호대 또는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한다. 왜 착용을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서브가 강하게 길게 왔습니다. 이 친구가 받으려고 슬라이딩을 해요. 근데 아무 보호대도 없이 바닥에 그대로 떨어지게 되면 팔꿈치 아프고 무릎을 땅에 찍혀내죠. 그래서 아프니까 무릎과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해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어서 안전수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수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수칙. 자, 첫 번째, 기둥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어떤 기둥일까요? 여러분 경기장 보면 선생님이 항상 파란색
배구 네트 밑에 기둥에 파란색으로 푹신푹신한 스펀지를 설치를 하죠. 이게 쇠가 정말 무겁습니다. 정말 무거워요. 보통 이 지주핀이라고 하는데 지주라고도 하고요. 이 배구 네트를 거는 이 지주가 정말 무겁습니다. 그래서 날아오는 속도에 의해서 이 쇠에 부딪히면 크게 다칠 수가 있어서 이런 안전장치를 하고 여러분이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에 부딪히지 않도록 수시로 신경을 쓰면서 게임을 해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경기장에 있는 물기를 수시로 닦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체육관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때 밟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당연히 넘어지겠죠. 그러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기가 있으면 항상 수시로 닦아야 한다.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게임 중 항상 다른 사람의 위치를 파악한다. 왜 파악해야 되죠? 한 팀의 선수가 6명이라고 했습니다. 6명인데 이 친구가 혼자 공을 다 처리를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욕심이 정말 많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공이 상대팀 서브한 공이 이 친구한테 왔어요. 이 친구가 공을 받으려고 욕심을 부려서 슬라이딩을 하면 당연히 이 친구랑 부딪히겠죠. 그래서 게임 중에는 항상 다른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안전수칙을 여러분이 즐기면 즐거운 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수칙은 지켜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활동 3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교과서 69쪽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여기서는 배구형 게임의 특성과 배구의 역사, 배구 보강운동, 심판 수신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자, 배구형 게임의 특성입니다. 먼저 배구형 게임은 어디에 포함이 된다고 했죠? 배구형 게임은 네트형 게임에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배구 자체가 네트를 두고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배구는 네트형 게임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네트형 게임에 어떤 운동이 있나요? 또 배드민턴이 있죠. 배드민턴, 테니스, 또 족구가 있죠. 그죠? 모두 다 네트를 가운데 설치해두고 공이나 셔틀콕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게임을 네트형 게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네트형 게임의 특징. 아까 한번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상대가 공을 받지 못하도록 상대 구역으로 공을 넘김으로써 득점을 한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배드민턴, 테니스, 그리고 배구, 그리고 설명 안 했는데 탁구, 족구 모두 다 가운데 네트가 있죠. 가운데 네트가 있는데 상대가 공을 못 받아서 공 또는 배드민턴 셔틀콕이니까 공 또는 셔틀콕을 상대가 못 받게 빈 공간으로 보냈을 때 이때 점수를 획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네트형 게임의 공통적인 특징은 상대가 공을 받지 못하도록 상대 구역으로 공을 넘김으로써 득점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배구랑 테니스랑 탁구, 족구 이런 것들 배드민턴을 할 때 상대 선수와 몸을 부딪히면서 경기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축구, 농구처럼 몸싸움을 하나요? 안 하죠. 그래서 상대와 신체 접촉이 없는 이러한 게임을 네트형 게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건데 운동 예절과 경기 매너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합니다. 방금 설명한 이러한 종목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네트가 있는 가운데 센터라인에 모여서 서로 악수를 하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도 서로 인사를 하고 끝낸다고 했죠. 그리고 배드민턴이나 어떤 테니스나 공을 넘겨줄 때 항상 네트 위로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예절과 경기 매너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트형 게임 중에서도 배구형 게임의 특성은 없냐? 배구형 게임의 특성, 예를 들어서 테니스와 다른 점 아니면 탁구와 다른 점은 없냐? 배구형 게임만 갖고 있는 특성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3번 안에 네트 너머로 공을 보내야 한다. 여러분 테니스나 탁구, 배드민턴은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은 공을 한 번에 바로 보내야 하죠. 근데 배구는 3번 안에 보내야 합니다. 배구형 게임만의 특징이고, 자, 모든 신체 부위를 사용할 수 있다. 테니스 할 때는 테니스 라켓을 사용하고, 탁구 할 때는 탁구채를 사용하고, 배드민턴 할 때도 배드민턴 라켓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배구는 모든 신체 부위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자, 주로 손과 발을 사용을 해서
손과 발이 아니라 손과 팔이죠. 손과 팔인데 발도 사용한다고 할게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발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손과 발을 같이 사용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고, 자, 아까 한번 설명을 했지만 안전하게 공을 받아서 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왜요? 왜 중요할까요? 확률 높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우리 팀 선수에게 이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네트형 게임과 배구형 게임은 운동 예절과 경기 매너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구의 역사를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배구의 역사가 정말 길고 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정말 핵심이 되는 내용만 한번 선생님이 뽑아왔습니다. 먼저 배구는 1895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100년도 더 됐죠. 미국의 체육 지도자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 아니면 그냥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국의 체육 지도자 윌리엄 모건이 창안하였다. 모건은 심하지 않은 운동량으로 여럿이 참여하여 함께 즐기는 것을 목표로 배구 경기를 개발하였다. 자, 심하지 않은 운동량이라고 하면 가운데 네트가 있고 서로 몸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죠. 예를 들어서 미국은 가장 인기가 많은 스포츠가 럭비, 흔히 미식축구라고 하죠. 미식축구. 럭비보다는 미식축구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스하키, 여러분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종목들은 몸싸움이 상당히 심합니다. 몸싸움이 심한데, 자, 몸싸움이 심하면 당연히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심하지 않은 운동량으로 여럿이 참여해서 함께 즐기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배구 경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배구가 올림픽에 언제 등장을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올해 올림픽 하죠. 도쿄올림픽을 하게 되는데, 자, 봅시다. 1957년 IOC 총회에서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1957년에 정식 종목이 되었대요. 자, 올림픽에 등장한 것은 1964년 도쿄올림픽부터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때부터 배구는 그 전부터 있었어요. 배구는 그 전부터 있었는데 1964년 도쿄올림픽 때부터 올림픽에서 배구를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언제 소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배구는 1915년 언제예요? 1915년이면 일제강점기예요.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국권을 빼앗겼죠. 그리고 나서 1915년에 배구가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1916년 조선 기독교 청년회, 잘 안 보이니까 지워볼게요. 조선 기독교 청년회 YMCA와 세브란스 병원 직원들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시합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그냥 알아두면 되고, 1916년 3월 YMCA 조선 기독교 청년회의 바나트, 이 사람은 교수예요. 교수 아니면 지도자,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바나트 선생님이 배구를 회원들에게 정식으로 지도하였다. 그리고 1917년 3월 30일 YMCA 체육관에서 기독교 청년 회원과 서양인과의 정식 경기가 개최되었으며, 자, 중요합니다. 1925년 10월 1일 제1회 조선 배구 대회가 첫 공식 대회로 개최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역사만 알아둬도 괜찮습니다. 배구는 윌리엄 모건이 창안을 하였다. 처음으로 올림픽에 등장하게 된 대회는 1964년 도쿄올림픽부터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1915년 배구가 처음 소개되었다는 사실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배구를 할 때 보강 운동을 할 만한 두 가지 어떤 운동 방법을 선생님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굽혔다 뛰고 달리기인데, 왜 굽혔다 뛰고 달려야 하냐면, 자, 배구가 있으면 네트가 있습니다. 자, 상대 공격을 막기 위해서 보통 블로커들이 여기 섭니다. 블로커는 뭐라 그러냐면 상대 공격을 막는 선수들인데, 대부분 여러분이 중계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자, 이 선수들이 점프를 뛰면서 팔을 위로 높게 뻗어요. 네트 위로. 그래서 공을 못 넘기게 여기서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선수가 공격을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선수가 블로커로 점프를 뛰었어요. 그러면 공이 넘어오다가 손에 걸려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선수들을 블로커 아니면 센터 뭐 다양한 포지션에 따라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데 배구에서 이런 동작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운동 동작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 처음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대로 서 있고 그대로 서 있다가 한번 굽혀요. 무릎 굽히를 한 90도 정도로 굽혀줍니다. 굽혔다가 자, 제자리 높이뛰기처럼 점프를 뛰었다가 착지하면서 동시에 달려나가는 이러한 운동이 이 배구를 할 때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등교했을 때 한번 해볼게요. 아마 준비 운동 하고 나서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이드 스텝은 여러분 저번에 했죠. 선생님과 그 배드민턴 코트 이렇게 두고 여기 서 있다가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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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해서 자 4회 시작해서 여러분이 다 했었잖아요. 이런 사이드 스텝도 기본적인 배구의 어떤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경기장을 그려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A팀입니다. A팀이 공격을 하는데 자, 블로커들이 B팀의 블로커들이 다 여기 있는데 이 선수가 공격을 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다른 선수가 나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세 명은 빨리 이동을 해야겠죠. 이동을 할 때 몸을 완전히 돌려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네트에 바짝 붙어서 사이드 스텝을 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점프를 뛰면서 상대의 공을 막는 그런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 사이드 스텝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참고로 사이드 스텝은 농구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기본 수비 동작은 다 사이드 스텝으로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배구협회에서 가져온 심판 수신호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배구 게임을 하진 않기 때문에 이 심판 수신호를 적용할 일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일단 알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심이 있고 부심이 있어요. 주심은 경기의 모든 판정을 최종 결정하는 가장 권위가 높은 심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심은 볼, 인, 아웃 이 두 가지 상황을 주로 판단하는 심판을 부심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주심의 수신호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볼인은 볼인 영어예요. 볼인 손으로 딱 가리킵니다. 손바닥을 피면서 딱 가리키면 자, 공이 들어왔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심판들은 그 지주핀 옆에 네트 옆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수신호만 손으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만 일단 봐주세요. 자, 그리고 볼이 아웃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 진영 밖으로 나갔습니다. 볼 아웃이 되면 두 손을 90도로 올려들면 됩니다. 이때 손바닥을 펴주고요. 올려듭니다. 손등을 앞을 바라보게 하고요. 손바닥을 뒤를 바라보게 해요. 그렇게 해서 90도로 손을 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아까 네트에 절대 닿으면 안 된다고 했죠. 네트를 닿다 그러면 손으로 네트를 가리키면서 네트 터치라는 신호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공격을 하는데 수비 선수가 네트를 넘어왔어요. 이렇게 네트를 넘어오면 네트 터치라는 파울이 불리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 네트를 가운데에 두고 팔을 어깨 높이로 접어서 네트 터치 수신호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배구는 3번 안에 넘겨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만약에 4번 안에 넘겼다 그러면 손가락 4개를 피면서 포 히트라 그래서 4번 쳤다는 신호를 주면서 파울을 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뭐냐? 더블 컨택트라고 합니다. 더블 컨택트. 자, 이것도 영어인데 2번 터치 했다라는 사실을 알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오버토스 할 때 선생님이 공을 짧게 빨리 치라고 했죠. 그런데 오른손으로 한 사람이 오른손으로 한번 잡았는데 떨어질까봐 왼손으로 또 잡아요. 그럴 때
두 번 터치, 더블 컨택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잠깐 지울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 공을 잡지 않고, 공을 치지 않고 잡은 경우에 해당되는 수신호입니다. 자, 우리 오버토스 연습할 때 처음에 공을 위로 보냈다가 내려오면 공을 잡았다가 떼고 이렇게 했죠. 잡았다가 떼고. 그런데 만약에 게임에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잡았다가 떼면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면서 캐치라는 수신호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 파울이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주심의 신호 하나 더 있는데, 자, 터치아웃. 이 수신호는 터치아웃을 의미합니다. 터치아웃. 터치아웃. 자, 보세요. 공격을 하려고 점프를 뛰었어요. 네트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 선수가 공격을 했는데 블로커가 여기서 막으려고 뛰었습니다. 점프를. 공이 이 선수의 손을 맞고 그대로 아웃이 되면 터치아웃 신호를 보내면서 B팀의 공격 성공을 알려줍니다. 그러한 수신호를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면 되고, 이 그림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등교했을 때 선생님이 실제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심의 신호 한번 알아봅시다. 부심은 깃발을 일단 들고 있습니다. 그 축구도 부심이 깃발을 들고 있잖아요. 배구도 부심이 깃발을 들고 있어요. 부심은 깃발을 들고 있고, 자,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볼이 들어왔을 때, 공격이 성공했을 때 내리면서 코트 안쪽을 깃발로 가리킵니다. 그리고 깃발을 들 때는 인이 아니라 아웃이죠. 볼 아웃을 의미합니다. 공이 코트 바깥쪽에 닿았을 경우에 부심이 이러한 수신호를 함으로 인해서 주심이 좀 더 판정을 쉽게 그리고 빠르게 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정말 많은 내용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그 배구를 즐기면서 이 수신호나 어떤 규칙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알고 배구를 하면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배구를 따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배구를 검색을 해서 배구 관련된 자료들을 또 추가로 보고 또 책도 많이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면 더 많은 내용들,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 또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영상을 보여주지 못한 이유는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등교했을 때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으면 또 보고, 그리고 수업을 할 때 또 추가적으로 아까 심판 수신호라든가 아니면 어떤 규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패들렛에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체육관에 얼마든지 찾아와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수업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 열심히 준비해 올 테니까 여러분도 기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수업 시간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